안녕하세요. 서점 챈들러입니다. 최근에 저는 도스토옙스키의 악령이라는 소설을 읽었어요. 이번에 갑작스럽게 읽고 싶어진 이유는 새로운 번역이 궁금해서였는데요. 새로운 번역이라고 하지만 이미 2023년도에 출간이 된 거고, 최근에 이슈가 있어서 그걸 보고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제가 가지고 있는 민음사의 김연경 선생의 번역본을 주로 텍스트로 하고, 그리고 김정아 선생의 번역을 이제 참고로 해서 이번에 읽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악령을 읽으면서 뭔가 잘 이해가 안 된다거나 무슨 장면인지 어떻게 뭘 느껴야 할지 감조차 오지 않는다, 이런 게 느껴지신다면 번역의 문제가 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이제 민음사 김연경 선생의 번역과 열린 책들 두 종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이번에 화제가 됐던 김정아 번역가의 지식을 만드는 지식, 흔히 이제 지만지라고 하는 그 출판사에서 나온 이 번역서를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게 됐습니다. 세계문학 전집이야 워낙 민음사가 이제 선두주자라서, 그리고 김연경 선생은 러시아 유학을 통해서 박사학위도 받은 분이라서 이제 믿고 볼 수 있는 그런 번역이라서 이게 출간되자마자 구입해 뒀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김정아 선생이 그 4대 장편 소설, 그러니까 죄와벌, 백치, 악령,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이렇게 장편 4편을 다 번역한 건 최초라고 해요. 그러니까 김연경 선생도 죄와벌과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그리고 악령, 근데 아직 백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김정아 선생이 대단한 이제 일을 한 건데, 그래서 그런지 출판사에서 이제 전폭적인 지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합본판을 발간을 해가지고 펀딩도 하고, 그걸 이제 제가 본 거죠. 아마 엄청난 결과를 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저도 혹했거든요. 그래서 살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일단 2종이나 제가 번역본을 갖고 있는 데다가 또 그 어마어마한 책을 구입해서 제 서가에 들여놓는다는 것 자체가 주는 이제 부담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번역을 본 다음에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읽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일이 이제 이 번역은 이렇고 저 번역은 이렇고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뭐 그런 능력도 없기 때문에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 그냥 새로운 번역종이 하나 더 보태졌고, 그게 제가 이 번역본을 읽었을 때 느꼈던 그 모호함, 이런 것들이 확실히 조금 더 친절하게 번역되어 있는 이 김정아 선생의 번역본이 한 종 더 추가됨으로써 악령을 좀 더 이해하면서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넓혀졌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져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번역본에는 미하일 가브리치코프라는 사파가의 그림들도 있어요. 그래서 판화적이고 좀 어둡고 무거우며, 그래서 도스토옙스키 소설 인물들의 어떤 심리적인 문제들을 드러내는 거, 그런 이해를 하는데 조금 더 흥미롭게 볼 수 있다는 점도 재미있었고요. 그냥 번역을 놓고 생각했을 때는 순전히 이제 개인적인 느낌인데, 김연경 선생의 번역은 좀 거리를 둔, 스스로가 이번에 이제 악령 2번째 번역을 한 건데 첫 번째보다 훨씬 더 압축해서 번역을 했다는 점이 본인 스스로가 좀 성과라고 해설에 썼더라고요. 그만큼 그러니까 그 불필요함을 줄이고 정확한 번역을 시도했다라고 이해를 하는데, 어떤 면에서 저는 근데 너무 지나친 압축이 오히려 이해를 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게 했다는 점도 저는 느꼈기 때문에 좀 거리를 둔 냉정함, 차가운 번역인 반면에 김정아 선생의 번역은 김정아 선생이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할 때 충분히 느낄 수 있지만 정말 절절한 뜨거움을 가진 그런 번역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의 덕후가 보여주는 번역을
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좀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악령은 제가 이제 저도 두 번째로 읽는 건데 정말 새롭게 다가오는 소설이었어요. 예전에는 도대체 뭘 읽은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말 이해하지 못한 채 정말 읽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악령은 1869년 실제로 러시아에서 발생한 한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쓰여진 소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혁명 조직 내에서 항상 혁명 조직 내에서 이러한 일, 특히 그 대중, 그러니까 인민과 떨어진 특히나 허무주의적인 사상으로 뭉쳐진 그런 혁명 조직 내에서는 항상 발생하는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하여튼 혁명 조직 내에서 벌어진 동료 조직원을 다른 조직원들이 모의해서 살해한 네차예프 사건이라는 게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 그 사건을 이제 도스토옙스키는 그 당시에 러시아를 떠나 있던 때인데 이 소식을 듣고 러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신적 무너짐에 대한 자극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도 개인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또 20대의 도스토옙스키와 완전히 달라진 슬라브 민족주의자가 된 도스토옙스키로서는 이런 서구의 혁명사상이라든지 자유주의, 개인주의, 서구적인 이성과 합리주의에 물든 그런 혁명 세력들이 가지고 온 정신적인 폐해, 이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소설로서 쓰고자 했던 그 의도 속에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이번에 좀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 악령에서 제가 좀 흥미롭게 이번에 느꼈던 건, 그러니까 20대였던 1840년대 그 도스토옙스키였을 그 도스토옙스키가 심취했던 사상의 그 대표적인 인물인 스테판 베르노벤스킨과 그 세대가 낳은 자식 세대 1860년대의 혼돈을 좀 생각하게 된 거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주인공 중에 한 명이기도 한 이 뱀 같은 악마인 표트르 베르노벤스키라든지 또 주인공격인 초인적인 인물이지만 공허한 인물인 니콜라이 스타브로키 이런 인물이라든지 인신론과 신인론의 키릴로프, 샤토프 같은 인물들, 이 인물들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도 이번에 좀 정말 전면적으로 다시 읽으면서 생각해 본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현실하고도 좀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80년대, 70년대, 80년대 세대와 그 세대가 낳은 자식 세대의 지금의 그 문제들, 이게 이 당시의 러시아 그리고 도스토옙스키가 그리고자 했던, 그러니까 아버지 스테판 베르노벤스키와 자식 세대인 표트르 베르노벤스키 간의 문제들, 이게 묘하게 닮아 있다라는 생각도 하고, 이런 뭐 여러 역사적으로나 세대적으로 반복되어 나타나는 이런 문제들은 어떤 흐름이 있는 걸까, 이런 걸 좀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뭐 니콜라이 스타브로기라든지 표트르 베르노벤스키, 키릴로프, 샤토프 같은 인물들, 이게 이제 이후에 나오는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그러니까 김영하 선생도 이 사대장편을 번역해 보고 나서 더 느낀 건데,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만큼 위대한 소설은 없다라고 느낄 정도이니까 이 이후에 나오는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더 명확해지는 사랑의 문제, 또 민족의 문제, 살아 숨쉬는 이웃에 대한 사랑과 구원으로의 길을 모색하는 이 어떤 소설, 또 사상적인 이 도정에서 이 피비린내 나는 악령의 세계는 어차피 거쳐야 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번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또 이번에 읽으면서 인상적으로 읽었던 대목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소설에서 두 번 반복될 만큼 도스토옙스키로서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대목이 그만큼 중요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이제 주인공인 니콜라이 스타브로긴에게서 형상화된 그런 의미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특성이기도 하고요. 어떤 대목이냐면 한번 읽어드릴게요. 두 가지 번역본인데요. 먼저 너는 이제 앞뒤에 또 있긴 한데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대목만 읽으면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차라리 네가 차든지 아니면 뜨겁든지 하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나 너는 이렇게 뜨겁지도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기만 하니 나는 너를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이게 이제 김연경 선생의 번역이고요.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게 이제 김정하 선생의 번역인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아까도 말했던 두 번역가의 억지로 제가 느낀 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김연경 선생의 차가움과 김정하 선생의 뜨거움도 이런 차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여기에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일종의 편지라고 하는데요. 이 차가움과 뜨거움은 신에 대한 믿음의 정도 차이를 일컫는 거긴 한데 이 소설에 나오는 대목, 두 대목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이아 교회라는 곳에 편지를 써라라고 하면서 이 대목이 나오는 건데요. 이 라오디게이아라는 지역은 뜨거운 온천수가 나오는 지역과 차가운 물이 흐르는 지역에서 기원한 이 물을 끌어다 써야 할 정도로 물 사정이 나쁜 지역이었대요. 그런데 이 뜨겁고 차가운 물이 합쳐지면서 미적지근한 물이 흐르는 지역이 됐다고 하는데 이 라오디게이아의 이 지역은 굉장히 번성한 지역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물류도 다르고 생산되고 유통되는 물산도 다르면서 경제도 굉장히 달라지고 그에 따라서인지 교회에 대한 믿음이 멀어지면서 미적지근하다라고 질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미적지근함, 차라리 신에 대한 믿음도 정말 뜨거운 열렬한 신념을 갖던지 아니면 차라리 이 무신론이든지 아니면 차라리 악의 편에 서든지 뜨겁거나 차가우면 나중에 차가움이 뜨거움이 될 수도 있는 여지라도 있는데 그보다 더 무섭고 또 이 스타브로긴이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더 가련한 것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못한 미지근함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잘은 모르지만 이 니콜라이 스타브로긴만큼 가련한 인간 유형은 도스토옙스키 소설에서 없는 것 같아요. 더 가련한 것은 무관심과 그로 인한 권태로운 자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어중간함에 대한 경멸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토하여 버리리라. 토하여 뱉어버린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무신론이거든. 차라리 악에 몰두하는 편이 차라리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권태로운 무관심, 무정함, 어느 쪽에도 투신하지 못하는 어정쩡함, 바지를 올리지도 내리지 못하는 옳고 그름에 대한 무반성. 그런데 더 비극적인 건 이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니콜라이 부셀볼로도비치 스타브로긴이라는 이름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 속에 이미 있듯이 모든 권능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지녔음에도 스타브로긴은 텅 비어있는,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것을 이해하는 거, 이게 예전에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점이에요. 저의 생이 그런 미적지근한,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는 그런 생을 살아온 거 아닌가? 꼭 반드시 이게 신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나아갈 수는 없고요. 오늘은 하여튼 김정하 선생의 번역본과 함께 읽어본 이 도스토옙스키의 악령에 대해서 또 하나의 번역본이 있다는 점, 이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원래는 계획은 없었는데 도스토옙스키 4대 장편 소설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계획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